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꾹꾹 눌러주세요. 야담TV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후기 강원도 깊은 산속에 자리한 작은 마을은 늘 고요했습니다. 첩첩산 중에 자리한 이 마을은 워낙 외진 곳이라 관가의 눈길도 잘 닿지 않았지요. 그래서 한양에서 멀어질수록 나라의 법보다 마을의 풍습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는 김설아라는 23세 아름다운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가는 그녀의 얼굴은 봄날 복숭아꽃처럼 고왔고 허리는 한 줌에 잡힐 듯 가늘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우리 며느리같이 아름다운 여자가 어디 있겠소? 여기서 뱅기 안에 이리 곱상한 여인은 또 없을 거요. 설아의 시어머니 운심 할머니는 며느리를 이리 자랑스레 여겼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된 설아를 안타까워하며 좋은 남자를 만나 재가하기를 몰래 바라고 있었지요. 그러나 설아는 남편을 잃은 뒤로 웃음기가 사라져 마을 사람들에게 차갑고 냉정한 여인으로 알려져 있었지요. 에구, 저 김씨네 며느리 얼굴은 꽃인데 마음은 얼음장이라니까. 누가 말 걸어도 냉랭하게 돌아서기만 하지. 그날 마을 장터는 평소와 달리 시끌벅적했습니다. 마을의 소문쟁이 귀돌이가 바로 그 중심에 있었지요. 나이 50이 넘어 머리는 벗겨지고 귀는 당나귀 귀처럼 크고 앞으로 뻗쳐 있어 귀돌이라는 별명을 얻은 그는 마을의 모든 소문을 만들고 퍼뜨리는 인물이었습니다. 여우가 나타났다고? 어디서? 앞산 저쪽 절벽 근처에서 본 사람이 있다는데 머리에 뿔이 달리고 꼬리가 9개라더군. 눈은 또 빨갛게 불빛을 내뿜었다지 뭐야. 아이고, 여우가 마을에 내려온다면 설아가 제일 위험하겠군. 요물도 이쁜 여자를 좋아하니까 말이여. 그 꼬리 9달인 여우가 설아를 각시 삼으려고 노리고 있는 건 아닌지 몰라. 귀돌이의 말에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설아의 시어머니 운심 할머니는 그 소리를 듣고 안색이 변했지요.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들, 함부로 내 며느리 이름을 들먹이지 마라. 운심 할머니는 빨래방망이를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웃으며 흩어졌지요. 아이고, 운심 할멈. 화 그리 내지 마시고. 우리는 그저 설아 과부가 걱정이 되어 그런 거요. 여우란 놈이 예쁜 여자만 골라서 전기를 빨아먹는다는데 우리 마을에서 제일 고운 설아 각시를 노릴 게 분명하지 않소? 귀돌이가 슬쩍 변명했습니다. 허튼 소리. 우리 며느리는 복이 많은 아이여. 그런 유물 따위가 범접할 수 없다고. 운심 할머니는 콧방귀를 뀌며 집으로 향했지요. 한편 그 마을에서 한참을 더 올라간 깊은 산속에는 작은 산막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은 바로 산골 사냥꾼 정수였지요. 28의 젊은 나이에 벌써 이 산의 지형지물을 손바닥 보듯 알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새벽이 밝아오자 활과 화살을 메고 사냥을 나섰습니다. 그날따라 산이 유독 안개에 쌓여 있었지요. 오늘은 무언가 이상하구나. 산의 전기가 불안해하는 것 같은데. 그때 갑자기 들려온 날카로운 비명소리에 정수는 깜짝 놀라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거기 누구요? 괜찮으십니까? 안개 사이로 하얀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순간 정수의 등골이 오싹해졌지요. 하지만 안개 사이로 나타난 것은 여우가 아니라 한 여인이었습니다. 놀라서 넘어진 채 땅바닥에 앉아있는 여인은 바로 설아였지요. 아가씨, 괜찮으십니까? 저기인 여우가 여우요? 어디에 있었습니까? 방금 저기 안개 속으로 사라졌어요. 정수는 설아가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보았지만 짙은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단 위험하니 마을로 내려가시죠. 제가 모시겠습니다. 정수가 손을 내밀자 설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손이 맞닿아 이상한 기운이 흘렀지요. 마치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사람을 만난 것 같은 묘한 느낌이었습니다. 당신, 혹시 설아 아가씨십니까? 예.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이 근방에서 당신만큼 아리따운 여인이 설아 과부 말고 또 있겠습니까? 정수의 말에 설아의 뺨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에 그녀의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두 사람은 천천히 마을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수가 앞장서고 설아가 그 뒤를 따랐지요. 길을 내려가는 내내 설아는 정수의 넓은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하게 이 사람 뒷모습이 낯설지가 않네.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 안개가 살짝 걷혔습니다. 그 순간 설아는 숲속에서 하얀 꼬리 하나가 휙 지나가는 것을 보았지요.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두 사람이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마침 운심 할머니가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에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머, 설아야, 내가 어디 갔다 오는 거니? 어머님, 산에 약초 캐러 갔다가 길을 잃을 뻔했어요. 다행히 이분이 도와주셨답니다. 운심 할머니는 정수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이 동그래졌지요. 아이고, 내가 혹시 산에 사는 정수 총각 아니냐? 예, 그렇습니다만 할머니는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이 늙은이가 모를 리가 있겠니? 너희 어머니와 내가 중마고우였단다. 내가 어릴 적에 자주 보았는데 이렇게 훌쩍 커서 만나니 반갑구나. 그렇다면 할머니가 바로 운심 할머니시군요. 어머니가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세상이 참 좁구나. 어서 들어와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가거라. 그렇게 정수는 설아의 집으로 초대받았고 이것이 두 사람의 첫 만남이 되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또다시 시끄러워졌습니다. 귀돌이가 장터 한복판에서 손짓을 크게 하며 이야기하고 있었지요. 내가 어젯밤에 직접 봤다니까. 저 김설아 각신의 담장 너머로 하얀 여우가 스물스물 기어들어가는 걸 말이야. 거참, 귀돌이 영감은 또 무슨 헛소리를. 헛소리라고. 내가 이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 저 설아 각시가 과부 몸으로 밤마다 여우 요물과 정분을 나누는 게 분명해. 그래서 밤마다 신음소리가 들리는 거지. 아니, 그 고고한 척하던 설아각 씨가 그건 여자였다니. 그러니까 남편 죽은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시집을 안 가는 게지? 밤마다 여우 요물과 밤이를 치르니 뭐하러 시집을 가겠어? 그때였습니다. 장터 한 구석에서 묘한 분위기에 한 노파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눈빛만은 젊은이처럼 초롱초롱했지요. 여보게들, 함부로 말을 퍼뜨리면 안 되는 법이야. 그게 다 진실인지 어떻게 알고 그리 확신하나? 노파의 말에 귀돌이가 발끈했습니다. 누구신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이 마을에서 태어나 50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오. 내 말이 거짓말이라면 이 자리에서 내 귀가 당장 떨어져 나가도 좋소.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정말로 귀돌이의 귀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순간 그는 깜짝 놀라 자신의 귀를 붙잡았지요. 마을 사람들도 놀라 귀돌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노파는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벌을 받는 법이지. 그리고는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이상한 기운을 느꼈지요. 한편 마을에는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새로운 사또가 부임한다는 소식이었지요. 새 사또가 오신다지? 어떤 분이래? 듣자하니 젊은 양반이라는데 서울에서 큰 벼슬 하다가 내려오신다더구. 그날 오후 드디어 새 사또의 행차가 마을에 도착했지요. 사또님 행차다. 물러서라. 가마에서 내린 사또는 예상보다 젊었지만 눈이 음침하고 안색이 어두운 남자였지요. 나이는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눈매가 날카로웠습니다. 본관은 변씨, 이름은 변학도라하오. 이제부터 이 고을을 다스릴 터이니 백성들은 법을 잘 지켜 살도록 하시오. 그때 변 사또의 시선이 군중 속한 여인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저기 있는 여인은 누구요? 변 사또가 아전에게 물었습니다. 예, 저분은 이 마을에 사는 김설아라는 과부입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죠. 과부라. 변 사또의 눈에 탐욕의 빛이 어렸습니다. 좋소. 오늘 저녁에 마을 유지들을 관하로 불러 연회를 베풀 터이니 저 과부의 시어머니도 함께 오라고 하시오. 그날 저녁 운심 할머니는 관하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사또의 명을 거역할 수 없어 마지못해 관하로 향했지요. 어머님,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아니다. 넌 집에 있거라. 정수도 곧 올 테니 함께 있으렴. 운심 할머니가 떠나고 설아는 집에 혼자 남아 바느질을 하며 시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정수가 도착했습니다. 설아 씨, 계십니까?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지요. 그리고 설아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정수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제 남편은 병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갑자기 실종됐어요. 열흘 후에 시체로 발견됐지만 그건 마치 짐승에게 물린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젯밤에 본 여우는
설아 씨를 해치려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 그 여우는 나쁜 아이가 아니에요. 오히려 저를 지켜주고 있어요.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급한 발소리와 함께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설아 과부, 큰일 났다오. 마을 아낙 하나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왜 그러세요? 사또께서 운심 할멈을 가두고 서너를 당장 관하로 부르라고 했어. 안 오면 운심 할멈에게 곤장을 친다고. 설아와 정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또께서 설아 너를 마음에 들어 했다네. 오늘 밤 각시를 첩으로 삼겠다고 하시는데 군심 할멈이 완강히 거부하다가 이렇게 된 거야. 설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을 구해야 해요. 안 됩니다. 제가 가서 해결하겠습니다. 정수가 설아의 손을 잡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가봐야 해요. 정수도령. 제발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설아는 결연한 표정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정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만은 없지. 정수는 활과 화살을 챙겨 들고 설아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날 밤 변사또의 탐욕이 이 산골 마을의 평화를 깨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설아는 관하로 향하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시어머니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요. 그런데 그녀는 길을 서두르는데 문득 앞에 하얀 여우가 나타났습니다. 내가 또 나타났구나. 여우는 마치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길을 가로막듯 서 있었지요. 비켜주렴. 어머님을 구하러 가야 해. 하지만 여우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몸을 돌려 숲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지요. 몇 걸음 가더니 뒤돌아보며 설아를 바라봅니다. 설마 널 따라오라는 거니? 여우는 꼬리를 살랑거리며 더 깊은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설아는 망설였지만 묘하게 그 여우를 따라가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요. 그렇게 한참을 걷자 작은 폭포 앞에 도착했습니다. 여우는 폭포 옆 바위 위에 앉아 설아를 바라보았지요. 여기서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려는 거니? 그때였습니다. 숲속에서 정수가 달려 나왔습니다. 설아 씨. 정수도령? 어찌 여기에 계셔요? 설아 씨를 걱정하여 뒤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길을 벗어나 이곳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설아가 여우를 가리키려 했지만 여우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이상하네요. 방금 여기 여우가 있었는데. 설아 씨,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닙니다. 어서 운심 할머니를 구하러 가야지요. 하지만 어떡해요? 사토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어요. 정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제게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관하로 가서 사또에게 말하겠습니다. 백년묵은 여우가 각시를 데려갔다고요. 그러면 사또는 분명 설아 씨를 찾으라고 명령할 겁니다. 그 틈에 제가 운심 할머니를 구해오겠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당신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저는 이 산을 누비며 자란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관하로 향했습니다. 관아 앞에 도착하자 정수가 먼저 들어갔고 설아는 잠시 숨어서 기다렸지요. 정수는 숨을 헐떡이며 관아 마당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사또님, 설아 과부가 백년묵은 여우에게 잡혀갔습니다. 뭐라고? 변사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좋다. 당장 관아의 포졸들을 모두 불러 산을 수색하라. 정수의 계획대로 관아가 발칵 뒤집히자 그는 몰래 운심 할머니가 갇힌 곳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감옥을 지키던 포졸도 수색에 동원되어 자리를 비웠지요. 할머니, 저 정수입니다. 괜찮으세요? 아이고, 정수야. 너가 여긴 어쩐 일이냐? 설아는 어디 있느냐? 안전한 곳에 있어요. 어서 나오세요. 정수는 재빨리 자물쇠를 따고 운심 할머니를 데리고 관아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들이 약속한 장소에 도착하자 설아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세 사람은 서둘러 산속으로 도망쳤습니다. 깊은 숲을 지나 정수의 산막에 도착하자 그곳에는 이미 불이 피워져 있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제가 불을 피워놓고 온 기억이 없는데.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안에는 한 노파가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 장터에서 보았던 그 노파였지요. 어서들 오시오. 기다리고 있었다네. 할머니께서 어떻게 여기에 계시오? 그건 차차 얘기하도록 하고 일단 어서 들어오너라. 추운 밤이니 몸을 녹여야지. 그들은 노파의 권유대로 산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노파는 따뜻한 차와 음식을 대접하며 설아와 정수, 운심 할머니를 위로했습니다. 그들은 변사또의 위협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안도의 숨을 쉬며 밤을 맞이했지요. 새벽녘 운심 할머니와 노파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밖으로 나왔는데 정수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설아의 뒤를 따라 나왔지요.
잠이 오지 않으신가 보. 네, 너무 많은 일이 있었네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설아의 얼굴을 비추자 그녀의 피부는 마치 옥구슬처럼 빛났지요. 설아 씨. 정수가 설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전에 지금껏 살면서 설아 씨처럼 아름다운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설아의 뺨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과찬이세요. 사실입니다. 처음 배웠을 때부터 제 마음은 이미 설아 씨에게 가 있었습니다. 정수의 고백에 설아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녀의 마음도 이미 정수에게 기울어져 있었지만 말로 표현하기가 쑥스러웠지요. 설아 씨, 괜찮으시다면 정수가 조심스럽게 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그의 손길에 설아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수 도령. 정수가 조심스럽게 설아를 품에 안았고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그의 품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도령을 처음 배웠을 때부터 이끌렸어요. 그렇게 두 사람의 입술이 부드럽게 포개어졌고 하나가 되어가는 순간이었지요. 설아의 흐느낌 소리가 달빛 속에 흩어졌고 그녀의 하얀 어깨가 드러나자 달빛 아래 그 모습은 마치 선녀가 목욕하는 것처럼 신비로웠답니다. 각 씨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소. 너무 아름답소. 아이고, 이런 느낌은 처음이에요. 설아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정수는 그녀의 이마에 땀을 닦아주며 미소 지었지요. 설아, 나와 함께 해주어 고맙소.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하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첫 밤은 달빛과 별빛이 증인이 되어 주었지요. 다음 날 아침, 설아와 정수는 산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파와 운심 할머니는 이미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지요. 설아야, 어디 다녀오느냐? 얼굴이 붉구나. 운심 할머니의 질문에 두 사람은 얼굴을 붉히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노파는 그 모습을 보고 살짝 미소 지었지요. 젊은 것들이 밤바람 쐬러 다녀온 게지 뭐. 어서 와서 밥 먹어라. 네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운심 할머니는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지요. 사또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대로는 마을로 돌아갈 수 없겠구나. 걱정 마세요, 어머님. 저희가 잘 해결할게요. 설아의 말에 운심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걱정되는 건 너희들이란다. 젊은 것들이 뭔 죄가 있다고 이렇게 숨어 다녀야 하느냐. 노파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걱정 마시오. 모든 것은 때가 되면 해결될 것이오. 다만 지금은 인내가 필요할 뿐. 할머니,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정수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노파는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요. 나는 그저 지나가는 노파일 뿐이오. 하지만 이 산의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지. 노파의 말은 여전히 수수께끼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수와 설아는 왠지 그녀를 믿고 싶었지요. 한편 마을에서는 변사또가 크게 노하고 있었습니다. 밤새 산을 뒤졌지만 설아는 물론 운심 할머니와 정수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놈들, 감히 나를 속이다니! 당장 그 산골 사냥꾼의 집을 찾아 불태워버려라!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되 김설아와 정수가 함께 도망쳤다고 소문을 퍼뜨려라! 포졸들은 마을 장터에서 큰 소리로 외쳤지요. 들으시오. 김설아가 정수라는 사냥꾼과 함께 도망쳤소. 그들은 운심 할머니까지 납치해갔으니 보는 즉시 관가에 신고하시오. 이 소식을 들은 귀돌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을 벌렸습니다. 아니, 그게 정말이오? 설아각 씨가 정수 총각과 눈이 맞았다고? 그렇소. 그들이 어젯밤 함께 도망친 것을 보았다오. 귀돌이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큰일 났수다. 설아 과부가 백년 묵은 여우랑 정수 총각이랑 셋이서 뒤엉켜 도망갔다오. 뭐라고? 여우랑 셋이서라니? 그렇다니까요. 내 귀로 직접 들었소. 설아 각시가 여우의 유술에 걸려 정수 총각을 꼬드겨 함께 도망간 것이오. 운심 할머니는 그걸 말리다가 함께 끌려갔다지 뭐유. 설아 과부가 정말 여우와 관련이 있었나 보네. 그러게 말이야. 난 진작에 의심했어. 설아 각시가 남편을 잃고도 그렇게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게 이상했지. 정수 총각은 어쩌다 그런 여자에게 홀린 걸까?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포졸들은 정수의 산막을 찾아가 불태워버렸습니다. 높이 솟아오르는 연기를 산속에 숨어있던 정수와 설아, 운심 할머니, 그리고 노파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 집이 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도령. 저 때문에. 아니요. 당신 탓이 아닙니다. 집은 다시 지으면 되지요. 운심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저 사또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때 노파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걱정 마시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오. 오늘 밤은 여기서 쉬어야겠소. 노파는 그들을 깊은 숲속의 동굴로 안내했습니다. 그날 밤 설아와 정수는 동굴 입구에 앉아 별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들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서로가 있어 위로가 되었지요. 그때 동굴 안쪽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저게 뭐지? 정수가 일어나 빛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설아도 그를 따라갔지요. 동굴 깊은 곳에 도착하자 그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노파가 동굴 바닥에 앉아 있었는데 그녀의 주변은 온통 푸른 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노파의 모습이 점점 변하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할머니, 설아가 놀라서 물었을 때 노파는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제 푸른 빛으로 빛나고 있었지요. 때가 왔구나. 이제 모든 것을 알려줄 시간이다. 그녀의 주변으로 하얀 안개가 피어오르더니 놀랍게도 그녀의 모습이 점점 하얀 여우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설아야, 정수야, 너희들의 진실된 사랑이 나를 깨웠단다. 나는 이 산의 수호신이며 너희 둘의 인연을 지켜주기 위해 나타났단다. 정수와 설아는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들 앞에 있는 것은 바로 전설의 백년 묵은 여우였지요. 나는 이 산에서 100년 동안 살아왔어. 그리고 변사또가 이 마을에 오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과거의 일이 반복되는 것을 느꼈지. 무슨 말씀이신지. 오래전부터 이 산에 살고 있었단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산과 마을을 지켜왔지. 그럼 제 남편의 죽음도 알고 계신가요? 내 남편의 죽음은 내가 막지 못한 비극이었단다. 그는 산에서 사냥을 하다가 변사또의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했어. 뭐라고요? 변사또는 원래 이 지역 출신이 아니란다. 그는 오래전부터 이 산의 보물을 노리고 있었지. 그리고 그 보물의 위치를 아는 사람이 바로 설아의 남편이었단다. 남편이요? 하지만 그는 그저 평범한 나무꾼이었는데. 그는 평범한 나무꾼이 아니었어. 그는 이 산의 비밀을 알고 있던 유일한 사람이었지. 그의 조상들은 대대로 이 산의 비밀을 지켜왔단다. 여우의 말에 설아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는 남편에 대해 전혀 몰랐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것이지요. 변사또는 그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내 남편을 미행했고 결국 그를 제거했단다. 하지만 내 남편은 끝까지 비밀을 지켰지. 그런데 왜 저를 노리는 거죠? 변사또는 내 남편이 죽기 전에 너에게 비밀을 알려주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너를 차지하려는 것이지. 정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래서 사또가 설아 씨를 첩으로 삼으려 했던 거군요. 그렇단다. 하지만 걱정 말거라. 나는 너희를 지켜줄 것이니. 여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동굴 입구에서 운심 할머니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설아와 정수는 급히 동굴 입구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포졸들에게 붙잡힌 운심 할머니가 있었고 그 앞에는 변사또가 서 있었지요. 하하, 드디어 찾았구나. 그는 횃불을 높이 들고 설아를 바라보았지요. 김설화, 이제 도망칠 곳은 없다. 얌전히 나와 함께 가자꾸나. 절대로 당신과 함께 가지 않을 거예요. 설아가 단호하게 말하자 변사또의 얼굴이 일그러졌지요. 그럼 이 노파의 목숨은 보장할 수 없겠군. 포졸들이 정수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정수는 재빨리 몸을 피하며 그들과 싸우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포졸들의 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만! 동굴 안쪽에서 강한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백년 묵은 여우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녀의 모습에 포졸들은 물론 변사또까지 겁에 질렸지요. 이게 뭐냐? 변사또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여우는 천천히 앞으로 나왔지요. 그녀의 9개 꼬리가 푸른 빛을 내며 펼쳐졌습니다. 너희가 감히 내 산에서 이런 짓을 행하느냐? 여우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포졸들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고 운심 할머니를 붙잡고 있던 포졸도 그만 손을 놓아버렸지요. 네, 내가 그 여우구나. 그렇다. 나는 이 산의 수호신이며 이 젊은이들의 보호자다. 하지만 내가 설화를 홀리고 있다고 들었는데. 소문은 때로 진실을 왜곡하지. 설화를 홀리는 것은
바로 너였다.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찬 너. 변사또는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욕심이 가득했지요. 아무리 그래도 내 놈은 요물일 뿐이다. 저 여우를 잡아라. 변사또의 명령에 포졸들은 망설였지만 결국 여우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우가 꼬리를 한번 휘두르자 포졸들이 모두 나가 떨어졌지요. 감히 나를 건드리려 하다니. 여우는 천천히 변사또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변사또는 겁에 질려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지요. 여우의 눈빛이 그를 꽁꽁 묶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자, 이제 내 죄를 고백할 시간이다. 여우의 말에 변사또의 눈이 갑자기 멍해지며 마치 혼이 빠진 사람처럼 입을 열었지요. 나는 산의 보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설화의 남편을 죽였다. 그의 고백을 들은 설화는 눈물을 흘리며 정수에게 기대었습니다. 정수는 그녀를 꼭 안아주었지요. 내가 저지른 죄는 이뿐만이 아니겠지? 여우의 질문에 변사또는 계속해서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 마을에 부임하기 전에도 여러 마을에서 악행을 저질렀다.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고 아름다운 여인들을 강제로 차지했다. 이제 충분하다. 너의 죄값은 마땅히 치러야 할 것이다. 여우가 꼬리를 한번 휘두르자 변사또의 주위에 푸른 빛이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의 몸이 서서히 돌로 변해가기 시작했지요. 안 돼. 변사또가 절규했지만 이미 그의 발부터 돌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점점 위로 올라가 결국 그의 몸 전체가 돌이 되어버렸지요. 이것이 내 죄에 대한 벌이다. 영원히 이 산에 갇혀 내 죄를 반성하게 될 것이다. 여우의 말이 끝나자 돌이 된 변사또의 주변에 있던 포졸들이 겁에 질려 도망쳤고 여우는 서서히 노파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지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너희는 자유롭다. 하지만 아직 마을로 돌아갈 수는 없어. 마을 사람들이 너희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단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노파는 설화와 정수, 운심 할머니를 산 너머 작은 오두막으로 안내했고 그곳에서 노파는 자신의 진정한 정체를 밝혔습니다. 내 정체에 대해 알려줄게. 그것이 너희에게 도움이 될 거야. 노파가 작은 연못 가장자리로 다가가자 노파의 모습이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변했지요. 당신은? 이건 예전에 내 본래 모습이야. 나는 본래 사람이었단다. 100년 전 나는 이 산의 마을에 살던 평범한 여인이었지. 그때 나는 한 사냥꾼을 사랑했었어.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지만 마을 수령이 나를 탐내기 시작했지. 그는 내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고 나를 차지하려 했어. 나는 그를 거부했고 그는 분노해서 나를 여우와 내통했다는 누명을 씌웠지. 마을 사람들은 나를 잡아 산속에 던져버렸어. 나는 필사적으로 살아남으려 했고 그 과정에서 이 굴을 발견했단다. 이 굴은 평범한 굴이 아니었어. 이곳에는 오래된 여우 신의 영혼이 깃들어 있었지. 그 영혼은 내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 나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힘을 나눠주었어. 그 결과 나는 여우의 모습을 갖게 되었지만 살 수 있었단다. 그래서 100년 묵은 여우가 되신 거군요. 나는 이 산에서 100년 동안 살아왔어. 그리고 변사또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을 죽인 그 수령의 후손이었어. 그래서 저희를 도우신 거군요. 그래, 나는 너희가 내가 겪었던 비극을 반복하지 않길 바랐단다. 특히 설화. 내가 내 모습과 비슷해서 더욱 그랬지. 여우 노파의 젊은 시절 모습은 정말로 설화와 닮아 있었습니다. 마치 자매처럼 보였지요. 그런데 실은 더 깊은 이유가 있어. 설화. 너는 내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이란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여우가 되기 전 나는 이미 아이를 가지고 있었어. 다행히 그 아이는 태어날 수 있었고 마을 사람들에게 입양되었지. 그 아이의 피를 이어받은 후손이 바로 너란다. 그럼 제 남편도... 그래. 내 남편도 관련이 있었지. 그는 내 사랑하는 사람의 후손이었단다. 그래서 변사또가 그를 특별히 노렸던 거야. 그것은 오래된 원한의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었지. 설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자신의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지요. 그럼 정수 도령은요? 노파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수는 운명이 너에게 보낸 선물이야. 그는 내 진정한 짝이란다. 너희 둘은
과거의 비극을 끝내고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낼 수 있어. 정수는 설화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결연했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변사또의 영혼을 완전히 물리쳐야 해.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보물이 있어야 해. 내 남편이 보물을 숨겼다는 소문이 맞다. 그리고 그 보물은 여기 있다. 보물이요? 바로 이 산에 숨겨진 보물이야. 그 보물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차지한 자는 엄청난 권력을 얻게 될 거야. 설화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보물에 대해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너를 지키기 위해 비밀을 간직했던 거야. 하지만 이제 그 비밀을 알아낼 때가 왔어. 여우는 연못에 발을 담갔습니다. 물결이 일더니 연못 안에서 작은 상자가 떠올랐지요. 이것이 바로 내 남편이 숨겨두었던 것이야. 여우가 상자를 설화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나무 상자였고 복잡한 무늬가 새겨져 있었지요. 이것을 어떻게 여는 거죠? 그건 너만이 알 수 있어. 상자는 너의 피에 반응할 거야. 설화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손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모서리에 손가락을 살짝 긁었지요. 피가 한 방울 떨어지자 상자에서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상자가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고 안에서는 강렬한 빛이 뿜어져 나왔지요. 그 안에는 작은 구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보물인가요? 그래. 그것은 천년구슬이라고 해. 이 산의 정기가 응축된 것이지. 이것을 가진 자는 산의 모든 생명을 다스릴 수 있어. 이것으로 변 사또를 물리칠 수 있나요? 그래. 하지만 위험해. 구슬의 힘을 다루는 것은 쉽지 않아. 잘못하면 너희도 해를 입을 수 있어. 노파는 설화에게 다가가 그녀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순간 강렬한 빛이 두 사람을 감쌌지요. 이제 내 안에 내 지식이 흘러들어갈 거야. 구슬을 다루는 법. 그리고 산의 비밀을 모두 알게 될 거야. 설화의 눈이 푸르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수많은 기억과 지식이 흘러들어왔지요. 이제 알겠어요. 하지만 기억해. 구슬의 힘은 내 마음의 힘이야. 분노나 복수심으로 구슬을 사용하면 그 대가는 클 거야. 젊은 노파의 말이 끝나자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갔고 동이틀 무렵 설화와 정수, 운심할머니 그리고 100년 묵은 여우는 마을 어귀에 도착했습니다. 마을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고 사람들은 집 안에 숨어 있는 듯했지요. 그들이 조심스럽게 마을 안으로 들어갔을 때 갑자기 한 사람이 달려나왔습니다. 그는 마을의 대장장이었지요. 설아야 돌아왔구나. 대장장이 아저씨, 무슨 일이 있었나요? 큰일 났어. 어젯밤 암행어사님이 오셨는데 갑자기 귀돌이가 이상해졌어. 귀돌이의 눈에서 푸른빛이 번쩍이더니 갑자기 목소리가 변하면서 암행어사님을 공격했지 뭐야. 귀돌이 아저씨가요? 그래. 귀돌이가 갑자기 변사또의 목소리로 말하더니 공격을 했어. 잠시 후 관아 마당에는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 가운데에는 암행어사 박문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푸른 빛을 내뿜는 눈을 가진 귀돌이가 서 있었지요. 감히 나를 조사하려 들다니! 박문수! 귀돌이의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분명 변사또의 것이었습니다. 변사또의 영혼이 귀돌이의 몸을 차지한 것이었습니다. 저들의 생명력을 흡수하여 나는 더 강해질 것이다! 설화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품에서 천년구슬을 꺼내 들었지요. 변사또, 이제 그만하세요. 그것은 천년구슬! 그래요. 당신이 그토록 찾던 보물이에요. 하지만 이건 결코 당신 것이 될 수 없어요. 설화의 손에서 구슬이 밝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여우에게서 배운 대로 마음을 집중했지요. 구슬의 힘이 그녀의 몸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이 산에 수호자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이에요. 당신 같은 탐욕스러운 자가 이 산과 마을을 해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요. 그때 강렬한 빛이 귀돌이의 몸을 관통했고 그의 입에서 푸른 안개 같은 것이 빠져나왔지요. 그것은 바로 변사또의 영혼이었습니다. 안 돼! 내가! 영혼이 공중에서 몸부림치다가 점점 희미해지더니 마침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귀돌이는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졌지요. 관아 마당에는 잠시 정막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암행어사 박문수가 천천히 설화에게 다가왔지요. 내가 설화구나. 내 덕분에 이 마을이 구원받았다. 변사또의 영혼은 완전히 사라진 것 같구나. 조정에 돌아가면 너희의 공을 반드시 알리겠다. 변사또의 악행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모두 보상받을 것이며 너희 두 사람은 특별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 여우가 앞으로 나섰지요.
암행어사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박문수는 여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여우의 정체를 알아본 듯 했지요. 그대가 바로 이 산의 수호신이로군. 무엇을 원하시나? 이 마을 사람들이 저를 요물로 여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저 이 산을 지키며 살고 싶을 뿐입니다. 박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것이오. 나는 조정에 백년 묵은 여우가 아닌 산의 수호신으로 보고할 것이오. 그리하여 사람들이 더 이상 그대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겠소. 여우는 감사의 뜻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봄이 오고 산에는 꽃들이 만발할 때 설아와 정수는 혼례식을 올렸고 세월이 흘러 어느새 두 아이의 부모가 되었습니다. 큰아이는 아들이었고 작은아이는 딸이었지요. 그렇게 다시 해가 바뀌고 계절이 변하고 설아와 정수는 나이가 들어갔지만 그들의 사랑은 변함없이 깊고 강했지요. 그들은 매년 약속대로 여우의 굴을 찾아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날 이제는 할머니가 된 설아가 산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혼자서 여우의 굴로 향했지요. 이제 그녀의 머리카락은 하얗게 변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강했습니다. 굴에 도착한 설아는 연못 앞에 앉아 천년구슬을 꺼냈습니다. 구슬은 여전히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지요. 여우님 벨리시나요? 저는 이제 많이 늙었어요. 하지만 여우님 덕분에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답니다. 그녀가 말을 마치자 연못에서 부드러운 빛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빛 속에서 여우의 모습이 나타났지요. 설아야, 내가 왔구나. 너는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았구나. 네, 모두 여우님 덕분이에요. 아니란다. 그건 너와 정수가 만들어낸 삶이야. 너희의 용기와 사랑이 이루어낸 것이지. 여우님, 감사합니다. 설아야, 나도 고맙단다. 내가 있었기에 내가 마침내 편히 쉴 수 있게 되었으니까. 행복하게 살거라, 내 딸. 여우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고 연못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설아는 천년구슬을 다시 품에 넣고 산을 내려갔지요.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산과 마을은 평화롭게 공존했고 설아와 정수의 사랑 이야기는 영원히 전해 내려갔답니다. 포구지몽, 여우의 입에서 나온 꿈이라 사람들은 흔히 현실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일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단순한 꿈이 아니었지요. 그것은 진실된 사랑과 용기, 그리고 희생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삶에서 때로는 믿기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실된 마음과 용기가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백년 묵은 여우처럼 우리를 지켜주는 수호신이 있다는 것도 말이지요. 아이고 매, 저것이 사람의 것이 맞단 말이요? 한양 뒷골목 청루에서 기생초선이가 혼절해버렸다지요. 방금 목욕을 마치고 나온 젊은 의원의 그것이 마치 절구때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언니, 정신 차려요.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아. 저 총각이 누구길래 저런 것을 달고 다니는 거야? 들으니 떠돌이 의원 태수라는데 아직 장가도 못 갔다더구먼. 기생들이 수군거리는 사이 정작 태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태수가 나중에 죽은 사람 행세를 하며 젊은 과부와 동침을 했다니 참으로 기막힌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야기는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약초가 이리도 비싸단 말이야. 이거 원 도적놈들보다 더하구먼. 태수는 약재상에서 혀를 끌끌 차며 나왔습니다. 25 나이에 뛰어난 의술을 지녔지만 가난한 백성들을 무료로 치료하다 보니 늘 주머니가 텅 비어 있었지요. 그래도 할머니 병을 고치려면 저 인삼은 꼭 필요한데. 태수가 고민하며 걷다가 갑자기 뒤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거기 서라! 엥, 나를 부르는 건가? 돌아보니 험상궂은 산에 다섯이 칼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내가 김 부자 집 며느리 병을 고쳤다며? 그래서? 우리 두목님이 그 여자를 점 찍어뒀는데 내 놈이 살려놔서 일이 틀어졌다. 태수는 황당한 이유에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 도망치기로 했습니다. 아니, 병 고친 게 죄야? 이런 정신 나간 놈들. 서라! 서란 말이야! 태수는 있는 힘껏 달렸습니다. 다행히 어려서부터 산을 타고 다니며
약초를 캐던 터라 발이 빨랐지요. 하지만 낯선 한양 골목은 미로 같았습니다. 젠장, 막다른 길이네. 앞은 높은 담장, 뒤는 도적들. 태수는 별 수 없이 담장을 넘기로 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훌쩍 담장을 뛰어넘은 태수. 그런데 하필이면 발을 디딘 곳이 깍! 도둑이야. 여기 도둑이 들었어요. 여인의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정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태수는 당황해서 손사래를 쳤지요. 아니요. 나는 도둑이 아니라. 그때 하녀 둘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태수를 보자마자 그만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지요. 어머나, 춘매야. 저 사람 좀 봐. 맙소사, 이게 어찌 된 일이야? 돌아가신 서방님이랑 똑같이 생겼잖아. 춘매라는 하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마님, 어서 나와보세요. 큰일 났어요. 잠시 후 검은 상복을 입은 젊은 여인이 안채에서 나왔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그늘이 짙게 드리워진 모습이 애처로웠지요. 무슨 일이기에 이렇게 소란을 피우느냐. 어머, 여인은 태수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습니다. 마치 혼이 빠져나간 듯 픽 쓰러졌지요. 마님, 서연마님. 하녀들이 황급히 여인을 부축하려 하자 태수의 의원의 본능이 발동했습니다. 비켜보시오. 내가 의원이니 살펴보겠소. 당신이 무슨 의원이라고. 아이고, 그런데 정말 돌아가신 서방님이랑 판박이네. 태수는 서연의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맥상이 심상치 않았지요. 이건 단순한 기절이 아니군. 깊은 화병에 상사병까지. 당장 침을 놓아야겠소. 뭐라고요? 상사병이라니. 빨리 방으로 모시고 따뜻한 물을 준비하시오. 태수의 침착한 지시에 하녀들은 정신을 차리고 움직였습니다. 서연을 방으로 옮긴 후 태수는 능숙하게 침을 놓기 시작했지요. 백회혈, 인당혈, 그리고 이 혈자리는 특별히 조심해야겠군. 잠시 후 서연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다시 태수를 보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서방님. 아니에요. 당신은 누구세요? 왜 이렇게 닮으셨어요? 태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떠돌이 의원 태수라고 합니다. 도적들에게 쫓기다가 실례를 범했습니다. 태수.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목소리까지 똑같아요? 서연은 떨리는 손을 뻗어 태수의 얼굴을 만지려다가 황급히 거두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서방님이 돌아가신 지 3년이 됐는데 아직도. 그때 춘매가 옆에서 말을 이었지요. 우리 마님은 병조판서 대감의 며느리세요. 서방님이 3년 전에 갑자기 돌아가셔서. 춘매야, 그만해. 서연이 힘없이 말렸는데 태수가 다시 진맥을 하며 말했습니다. 마님의 병은 깊습니다.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라 온몸이 병들어가고 있어. 이대로 두면 어떻게 되는 거죠?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서연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것도 좋겠네요. 서방님 곁으로 갈 수 있다면. 마님, 무슨 그런 끔찍한 말씀을. 그때 대문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집에 수상한 놈이 들어갔다. 문 열어라. 도적들이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태수가 당황하자 서연이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말했습니다. 춘매야, 어서 저분께 서방님 옷을 가져다 드려라. 네? 마님, 그건. 어서, 저들이 들어오기 전에. 춘매가 급히 남자 옷을 가져오자 태수는 영문도 모른 채 옷을 갈아입었는데 신기하게도 몸에 딱 맞았지요. 이제부터 당신은 제 서방님이에요. 3년 만에 돌아오신 거예요. 하지만 그런 거짓말이 통할까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여기는 병조판서 댁이에요. 당신도 무사하고 싶다면 저희 말대로 하세요. 곧 대문이 열리고 도적으로 위장한 건달들이 들어왔습니다. 수상한 자가 이리로 들어왔다는데 잠시 수색 좀 하겠다. 무례하구나.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그때 태수가 위엄있게 나타났습니다. 서방님 옷을 입으니 정말 이 집 주인처럼 보였지요. 내가 이 집 주인이오. 무슨 일로 소란을 피우는 거요? 저희가 쫓던 자가 이곳으로 들어왔습니다. 도적들은 태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옷이 바뀌고 분위기가 달라지니 전혀 다른 사람 같았던 것이지요. 우리 집에는 수상한 자가 없소. 당장 물러가시오. 예, 실례했습니다. 도적들은 태수의 당당함에 어리둥절한 채 물러갔습니다. 휴, 다행이네요. 태수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서연을 바라보자 서연이 자신을 빤히 바라보며 말했지요. 이렇게 입으시니까 정말 서방님이 돌아오신 것 같아요. 그때 누군가 박수를 치며 들어왔습니다. 호호호.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구나.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30대 여인이었는데
얼굴에는 흰색 가면을 쓴 채 묘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지요. 당신은 누구시오? 나는 묘양이라고 하오. 점술가지. 오늘 이 집에 큰 인연이 닿는다는 점괘가 나와서 찾아왔는데 과연 그렇구려. 묘양은 태수와 서연을 번갈아 보며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가 바뀌는 날 과연 그 예언이 맞아떨어지는구나.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태수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호호. 너무 경계하지 마시오. 나는 두 분을 돕고 싶을 뿐이니까. 묘양은 부채를 펼치며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마님, 손 좀 보여주시겠어요? 제 손을요? 서연이 망설이며 손을 내밀자 묘양은 그녀의 손금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오오라, 재미있는 운명이시네요. 무슨 뜻이죠? 마님은 두 번의 첫날 밤을 보실 팔자예요. 서연이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묘양이 꽉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죽은 자와 함께였고 두 번째는 산 자와 함께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산 자는 묘양이 의미심장하게 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절구대 같은 것을 지닌 자가 될 것이며 그것으로 인해 마님은 진정한 여인의 기쁨을 알게 될 거예요. 서연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무슨 음란한 소리를 하시오. 호호, 운명은 거스를 수 없는 법이죠. 마님, 이분이 진짜 서방님은 아니지만 어쩌면 하늘이 보내준 인연일지도 모르지요. 무슨 말씀을. 곧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조심하세요. 내일 최 진사가 찾아올 테니. 묘양은 부채를 펼치며 덧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조심하실 게 또 있답니다. 물가에서 몸을 씻을 때는 특히나 누군가가 지켜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 말에 서연은 더욱 당황했고 태수는 괜히 기침을 하며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묘양은 그 말을 남기고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태수와 서연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최진사라면 시아버님의 조카예요. 저를 계속 괴롭히는 사람이죠. 서연의 목소리에 두려움이 묻어났습니다. 어떻게 괴롭힌다는 말이오? 개가하라고 자기와 혼인하라고 계속 압박해요. 시아버님도 반대하시지만 워낙 집요해서. 태수는 서연의 처지가 딱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아름다움과 슬픔이 마음을 흔들었지요. 그럼 제가 며칠만 머물면서 남편분 역할을 하면서 도와드리면 어떨까요? 정말요? 하지만 그런 거짓말이 통하겠어요? 이미 시작한 일인데요. 그리고 마님의 병도 제가 고쳐드려야 하고. 서연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부탁드려요. 대신 제가 꼭 보답할게요. 그날 밤 태수는 사랑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지요. 내가 지금 무슨 일에 휘말린 거지? 하지만 저 여인을 그냥 두자니 이상하게 마음에 걸리고. 한편 안채에서는 서연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서방님이랑 정말 똑같아. 목소리도, 체격도,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춘매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마님, 혹시 하늘에서 서방님이 보내신 건 아닐까요? 춘매야, 무슨 그런 말을. 아니에요. 정말 신기하잖아요. 게다가 의원이시래요. 마님 병도 고쳐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태수는 내일 쓸 약재를 정리하다가 갑자기 갈증을 느꼈습니다. 물이라도 한 잔 마셔야겠군. 태수는 부엌으로 가는데 어디선가 물소리가 들려왔지요. 이 밤에 누가 물을 깃나? 호기심의 소리를 따라가던 태수는 그만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부엌에서 서연이 목욕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아, 태수는 황급히 돌아서려 했지만 이미 그의 눈에는 서연의 하얀 등과 풍만한 곡선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물방울이 그녀의 몸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선녀 같았지요. 그때 서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세요? 태수는 나무 뒤에 황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요. 아무도 없나? 착각이었나 보네. 서연은 다시 목욕을 계속했습니다. 그녀가 물에서 일어서자 달빛에 비친 그녀의 몸매가 완전히 드러나자 태수는 저도 모르게 침을 삼켰지요. 그의 바지춤이 불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태수는 있는 힘을 다해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서연의 몸을 떠올리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지요. 아, 이놈이 너무 크니 이런 고통도 크구나. 태수는 이불 속에서 홀로 괴로워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상이 차려지고 태수는 서연과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요. 의원님, 잘 주무셨어요? 네, 덕분에. 그때 급히 하인이 들어왔습니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 대감마님께서 오신대요. 뭐라고? 시아버님이? 서연이 당황하자 태수도 긴장했습니다. 병조판서 대감이라면 거짓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았지요. 어떻게 하죠? 일단 만나 뵙죠.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잠시 후 위영 있는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병조판서 정대감이었지요. 서연아, 듣자니 이상한 일이 있었다던데. 대감은 말을 멈추고 태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죽은 내 아들이. 아니, 넌 누구냐? 태수는 무릎을 꿇고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소인은 떠돌이 의원 태수라고 합니다. 어제 우연히 태수가 사정을 설명하자 대감은 한참을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놀라운 말을 했지요. 내 아버지 이름이 혹시 태준이냐? 네, 어떻게 저희 아버지를 대감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역시 하늘이 너를 보냈구나. 20년 전 내 아버지가 나를 구해준 적이 있다. 정말이십니까? 대감은 과거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역적으로 몰려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내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나를 숨겨주었다. 그 은혜를 갚고 싶었는데 내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나고. 서연도 놀라서 듣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아버지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처음 알았지요. 그래서 계속 너를 찾았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대감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일단 너는 여기 머물러라. 그리고 서연이를 부탁한다. 아버님, 최 진사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내가 있으면 안심이 되는구나. 대감이 돌아간 후 서연과 태수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인연이 있었네요. 그러게 말이오. 이것도 운명일런지. 그때 밖에서 거만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님, 최진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태수는 그녀의 손을 살짝 잡으며 말했지요. 괜찮을 거요. 걱정 마시오. 최 진사가 거들먹거리며 들어왔습니다. 기름진 얼굴에 탐욕스러운 눈빛이 번들거렸지요. 충무, 오늘은 확실한 답을 듣고 가야겠습니다. 3년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진사님,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태수가 당당하게 나타났습니다. 누가 내 아내를 함부로 부르는가? 최 진사는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신은 누구? 아니, 이게 어찌된 영문이지? 분명 형님은 죽었는데. 죽긴 누가 죽었단 말이냐. 나는 병조판서 댁의 주인이오. 당신이 내 아내를 괴롭힌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사실이오? 태수의 위험 있는 모습에 최 진사는 당황했지만 곧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이상하군. 분명 뭔가 수상해. 형님이 살아있을 리 없는데. 뭐가 수상하다는 거요? 내가 밝혀내고 말겠어. 분명 사기꾼일 거야. 최 진사는 분을 사기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집요함으로 가득했지요. 큰일 났어요. 저 사람은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기 있는 동안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보다 마님의 병을 먼저 치료해야겠습니다. 제 병을요? 태수는 약상자를 가져오게 하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마님의 화병과 상사병은 깊습니다. 단순히 약만으로는 낫지 않지요. 마음의 병은 마음으로 치유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일단 제가 매일 침을 놓고 약을 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님도 조금씩 마음을 여셔야 해요. 그날부터 태수는 매일 서연을 치료했습니다. 아침마다 침을 놓고 직접 약을 다려 먹였지요. 오늘은 기분이 어떠시오?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가슴이 덜 답답해요. 다행이요. 이 약은 울금과 향부자를 넣어 만든 거라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서연은 태수가 정성스럽게 약을 다리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서방님도 이렇게 다정했는데. 아니야. 이분은 다른 사람이야. 하지만 날이 갈수록 두 사람은 가까워졌습니다. 태수는 의술뿐만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서연을 대했고 서연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지요. 어느 날 저녁 서연이 태수를 찾아왔습니다. 나으리, 오늘따라 잠이 안 와서 혹시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좋습니다. 저도 마침 잠이 안 왔습니다. 두 사람은 달빛 아래 정자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나으리는 왜 아직 장가를 안 가셨어요? 글쎄요. 가난한 의원에게 시집 오려는 여인이 없었지요. 서연이 살짝 웃었습니다. 거짓말, 나으리 같은 분이라면 여인들이 줄을 설 텐데. 마님이 너무 높이 사주시네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으리는 제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죽은 사람의 아내인데다. 전혀요. 오히려 제가 죄송하지요. 저희 생김새 때문에 마님의 상처를 건드리는 것 같아서. 서연은 태수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상해요. 처음 만났는데 왜 이렇게 편안할까요? 저도 그렇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 같은 느낌이랄까. 그때 서연이 용기를 내어 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실 나으리를 보면 죽은 서방님이 아니라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서연의 고백에 태수도 서연의 손을 꼭 잡았는데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통하는 순간이었지요. 그런데 다음 날 묘양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호, 두 분이 많이 가까워지셨네요. 또 오셨군요. 도대체 정체가 뭐요? 태수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제 정체는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오늘은 경고하러 왔어요. 경고요? 최 진사가 당신의 정체를 캐고 있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묘양은 부채로 얼굴을 가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진실한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답니다. 그녀가 떠난 후 태수는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서연에 대한 마음을 멈출 수 없었지요. 며칠 후 태수가 한양시장에서 환자를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의원님, 우리 할머니 좀 살려주시오. 걱정 마시오. 내가 꼭 고쳐드리겠소. 태수가 능숙하게 할머니를 치료하자 사람들이 감탄하며 구경했지요. 정말 신기하네. 젊은 나이에 저런 의술이라니. 들으니 병조판서댁의 사위로 들어갔다던데? 그때 수상한 사내가 군중 속에서 태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최 진사가 보낸 정탐꾼이었지요. 분명 일반 의원은 아닌 것 같은데 더 조사해봐야겠군. 한편 서연은 안채에서 태수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님, 오늘따라 유난히 예쁘게 단장하셨네요. 무슨 소리야. 그냥 오늘 날씨가 좋아서. 태수 나으리 오시는 날만 그러시네요. 그리고 오늘은 특히나 가슴골이 보이는 저고리를 입으셨잖아요? 서연이 황급히 옷깃을 여미자 춘매가 더 놀렸습니다. 아이고, 마님. 3년이나 혼자 주무셨으니 이제 좀 외로우실 만도 하죠? 제가 어제 밤에 봤는데 마님이 자다가 아잉 하고 신음하시더라고요. 춘매야,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고 보니 태수 나으리 있잖아요. 나리께서 목욕하실 때 제가 우연히 봤는데요. 춘매가 팔뚝을 펼쳐 크기를 비교하며 속삭였습니다. 진짜 방앗간에 절도 때만 하더라고요. 마님께서 감당하실 수 있을까 걱정이에요. 야, 이 말괄량이가. 서연이 춘매를 때리려 하자 춘매가 도망가며 웃었습니다. 그래도 부럽긴 부럽네요. 저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데. 아, 맞다. 마님 혹시 첫날 밤에 쓸 미역 준비해둘까요? 뭐? 미역은 어디다 쓰려고? 아이고, 마님도 참. 이 춘매가 마님을 생각해서 그러지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날이 그것이 너무 커서 마님께 찢어질 수도 있으니까 미역으로 미끄럽게. 야, 이 기집애야. 당장 나가지 못해. 춘매가 깔깔 웃으며 나가자 서연은 얼굴이 빨개진 채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장대할까? 무서우면서도 괜히 궁금하네. 서연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부끄러워할 때 태수가 들어왔습니다. 마님, 오늘은 특별한 약을 가져왔습니다. 특별한 약이요? 태수는 붉은색 환약을 꺼내 보였지요. 이건 천산설련이라는 약재로 만든 거요. 여인의 기혈을 보하고 얼굴에 화색을 돌게 합니다. 어머, 그런 귀한 약을. 태수가 약을 다리는 동안 서연은 그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땀방울이 맺힌 이마며 정성스러운 손길이며 모든 것이 사랑스러웠지요. 나으리, 목욕이나 하고 오시죠. 땀이 많이 나셨어요. 아,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서연이 직접 수건을 가져와 태수의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가 가까워지자 서로의 숨결이 느껴졌지요. 마님. 나으리. 그 순간 밖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큰일 났어요. 최 진사가 포졸들을 데리고 왔어요. 태수와 서연은 놀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최 진사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서 있었지요. 드디어 증거를 찾았다. 이자는 가짜다. 최 진사는 한 사내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자가 증인이다. 말해봐라. 예, 저는 한양시장에서 약재상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태수라는 자가 한 달 전에 저희 가게에서 약을 샀는데 분명 떠돌이 의원이라고 했습니다. 서연이 당황하자 태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의원인 게 뭐가 문제요? 뭐가 문제냐고? 넌 죽은 사촌형이 아니잖아. 그때 대감이 위엄있게 나타났습니다. 무슨 소란이냐? 축부, 이자는 사기꾼입니다. 형님 행세를 하고 있어요. 대감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다. 네, 아시면서도. 태수는 내 은인의 아들이다. 그리고 이제 내 새 사위가 될 사람이다. 최 진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숙모는 내 며느리가 누구와 재혼하든 그건 우리 집안일이다. 내가 상관할 바 아니다. 대감의 단호한 말에 최 진사는 이를 갈았지만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좋아.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최 진사는 포졸들과 함께 물러갔고 그날 밤 서연은 태수를 찾아왔습니다. 나으리, 죄송해요. 저 때문에 이런 일이. 마님 잘못이 아니오. 그리고 저는 이미 마님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실 저도 나으리를 사랑해요. 처음엔 죽은 서방님 때문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나으리 자체가 좋아요. 태수는 서연을 품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마님을 사랑합니다. 진심으로요. 두 사람이 입맞춤을 하려는 순간 갑자기 정원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누구시오? 달빛 아래 한 여인이 서 있었는데 바로 묘양이었지요. 호, 참 보기 좋네요. 하지만 아직 시련이 남았어요. 또 무슨 수수께끼를 내려고 오셨소? 묘양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그때를 대비하세요. 무슨 진실이요? 당신도 모르는 진실이죠. 그리고 나에 대한 진실도요. 묘양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태수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수가 약재를 구하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습격을 당한 것이지요. 내 놈들은 누구냐? 칼을 든 자객들이 태수를 에워쌌습니다. 최 진사가 보낸 것이 분명했지요. 죽어라! 내가 없어져야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간다! 태수는 필사적으로 막았지만 수적으로 열세였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돌멩이들이 날아왔지요. 뭐야? 나쁜 놈들! 우리 은인을 해치지 마라! 동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태수가 무료로 치료해준 환자들이었지요. 태수 나으리는 우리 생명의 은인이야! 이놈들 물러가지 못해! 결국 자객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밀려 도망쳤지요.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나으리가 우릴 살려주셨는데 이 정도는 당연하죠. 잠시 뒤 상처를 입은 태수가 집으로 돌아오자 서연이 울면서 달려왔습니다. 나으리, 어떻게 된 거예요? 피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괜찮소. 그저 작은 상처일 뿐이오. 서연은 직접 태수의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떨렸지만 정성스러웠지요. 정말 무서웠어요. 나으리마저 잃을까봐. 저는 쉽게 죽지 않습니다. 마님을 두고 어떻게 가겠소? 그때 대감이 들어왔습니다. 최 진사의 지시로군. 이제 너는 참을 수 없다. 아버님. 내일 모든 것을 끝내겠다. 그리고 태수야, 내게 할 말이 있다. 대감은 오래된 서찰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 아버지가 남긴 편지다. 때가 되면 내게 전해달라고 했지.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거기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지요. 내 아들아, 이 편지를 읽는다면 넌 이미 정 대감을 만났을 것이다. 사실 정 대감과 나는 오래전에 의형제를 맺은 사이다. 그리고 우리는 약속했다. 훗날 우리 자식들이 만난다면 맺어주기로. 하늘의 뜻대로 되기를. 태수는 편지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이럴 수가. 그럼 처음부터. 그렇단다.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었던 거다. 서연도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정말 운명이었네요. 그날 밤 서연은 태수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달빛이 창으로 스며들어 그녀의 얼굴을 비췄지요. 나으리 이제 알았어요. 왜 처음 봤을 때부터 편안했는지. 마님. 서연은 수줍게 다가와 태수의 품에 안겼습니다. 오늘 나으리가 다쳤을 때 정말 무서웠어요. 이제 나으리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나도 마님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소. 두 사람의 입술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가 되었지요. 달콤하고도 애절한 입맞춤이었습니다. 서연의 옷고름이 풀어지고 하얀 속살이 드러났습니다. 아, 마님, 정말 괜찮겠소? 네. 이제 과거는 잊고 나으리와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그때 서연이 태수의 가슴을 보다 놀랐습니다. 어머, 이건. 태수의 왼쪽 가슴에 매화 모양의 붉은 점이 있었던 것이지요. 어렸을 때부터 있었소. 우리 집안의 표식이라고 아버지가. 정말 신기해요. 마치 매화꽃 같아요. 서연은 그 점에 입을 맞췄습니다. 마님. 이제 마님이 아니라 서연이라고 불러주세요. 서연. 두 사람은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선은 넘지 않았지요. 정식으로 혼례를 올리기 전까지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묘양이라는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묘양이 옆에는 뜻밖의 인물이 있었지요. 바로 최 진사였습니다. 이게 무슨... 모두가 당황하는 가운데 묘양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밝힐 때가 왔네요. 묘양은 천천히 가면을 벗었습니다. 그러자 모두가 깜짝 놀랐지요. 그녀의 얼굴이 대감과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이지요. 저는 사실 병조판서 정대감의 딸입니다. 뭐라고? 대감도 놀라서 묘양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
아버지는 젊은 시절 기생이었던 제 어머니와 사랑에 빠지셨죠. 하지만 신분 차이 때문에 함께할 수 없었고 어머니는 저를 낳고 떠나셨어요. 묘양은 품에서 오래된 비녀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어머니께 준 증표예요. 어머니는 돌아가시면서 제게 주셨죠. 대감은 비녀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묘화, 내 어머니 이름이 묘화였구나. 정말 내가 그 아이란 말이냐? 네, 아버지. 부녀의 감동적인 재회가 이어지는 동안 최진사는 고개를 숙인 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묘양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최진사, 이제 당신의 진실도 밝혀야겠군요. 묘양은 한 뭉치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당신이 지난 3년간 병조의 군수물자를 빼돌려 팔아먹은 증거들이에요. 장부도 있고 거래한 상인들의 증언도 있죠. 뭐라고? 내가 감히 나라의 물자를... 최진사가 무릎을 꿇고 울며 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그때 묘양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점술가로 활동하면서 여러 정보를 모았어요. 최진사는 횡령한 돈으로 형수님도 얻으려 했던 거죠. 그 돈으로 청혼 선물을 준비하고 자객들도 고용했고요. 이런 파렴치한 놈! 아버지, 하지만 최진사가 그동안의 죄를 뉘우치고 있어요. 제가 제안을 했죠. 조용히 물러나고 횡령한 재산을 모두 반환하면 이 일을 덮어주겠다고. 최진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형수님을 탐낸 것도 태수 형님을 해치려 한 것도 다 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재산을 반납하고 시골로 내려가 참여하며 살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괴로웠지만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용서하겠어요. 저도 용서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이오. 대감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묘양이 아니었다면 근화를 입을 뻔했구나. 최진사, 내가 내 조카라서 목숨은 살려주겠다. 하지만 당장 한양을 떠나고 평생 돌아오지 마라.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진사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대감은 태수와 서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혼례를 올려야겠구나. 아버님. 태수는 내 은인의 아들이자 이제 진정한 내 아들이 될 사람이다. 서연아, 행복하게 살거라. 일주일 후 화려한 혼례식이 열렸습니다. 온 한양이 들썩일 정도로 성대했지요. 신랑 신부 입장! 붉은 혼례복을 입은 태수와 서연이 나란히 걸어왔습니다. 서연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이 가득했지요. 서연아 씨는 어쩜 저렇게 아름다우실까? 신랑도 참 늠름하시네. 하객들의 축하가 이어졌습니다. 신랑 신부 맞절!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손을 맞잡고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이제 정말 부부가 되었네요. 혼례식이 끝나고 첫날 밤 신방에는 붉은 촛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연. 이제 망설이지 마세요. 저는 온전히 당신의 사람이에요. 태수는 서연의 옷고름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정말 아름답소. 나으리 부끄러워요. 그때 서연이 놀란 눈으로 태수를 바라보았지요. 어머, 정말 소문대로네요. 마치 절구대 같아요. 부인이 놀랄까봐 그동안 참 많이도 참았다오. 놀라긴요. 오히려 더 기대돼요. 두 사람은 뜨거운 입맞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가 되었지요. 아프오. 아니에요. 행복해요. 드디어 진짜 사랑을 찾은 것 같아요. 총각이셨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밤이 깊어갈수록 그들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창밖에서는 매화꽃이 만발했고 마치 그들의 사랑을 축복하는 듯했지요. 이튿날 아침 대감은 태수를 불러 말했습니다. 이제 넌 내 아들이다. 그리고 내 의술로 더 많은 사람을 구해주거라. 네, 아버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묘양도 이제 당당히 대감의 딸로서 살게 되었고 최진사는 개과천선하여 착한 일을 하며 살았고 그 후로 시간이 흘러 태수와 서연 사이에는 예쁜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왜 마을 사람들이 아버지를 절구대 서방님이라고 부르세요? 아이들의 순진한 질문에 태수와 서연은 얼굴을 붉히며 웃으며 대답했지요. 그건 새동이가 조금 더 크면 알게 될 거야. 태수는 후에 왕의 어이가 되어 백성들을 위해 헌신했고 서연은 현명한 아내로서 남편을 내조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말했지요. 거짓으로 시작된 인연이 진실한 사랑으로 꽃피었다고. 때로는 운명이 우리를 이상한 길로 인도하지만
결국은 올바른 곳으로 데려다 준다고. 정말로 하늘은 오묘한 방법으로 인연을 맺어주나 봅니다. 죽은 남편 행세로 시작된 만남이 영원한 사랑으로 이어졌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전해지는 말로는 태수의 절구대 같은 그것 덕분에 서연이 평생 행복했다고 하니 그것도 하늘이 준 선물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옛 어른들 말씀이 맞습니다. 하늘이 맺어준 인연은 아무도 끊을 수 없다 말이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선한 마음과 진실한 사랑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맺는 법이지요. 옛날 한양 뒷골목에는 허름한 행색의 의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생 하나가 그 의원에게 달려와 말하는 것이었지요. 의원님, 제발 이거 좀 터뜨려 주세요. 커서 아프고 손님들이 무서워해요. 그러자 의원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터뜨린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요? 네. 정말 급해요. 이대로는 장사가 안 돼요. 기생이 치마를 걷어 올리자 의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런데 웬걸 기생의 다리에는 커다란 종기가 나 있었던 것이지요. 아이고, 종기가 이렇게 크게 골맞구나. 종기는 골마서 터져야 낫는 법인데 지금 막 터지려 하고 있소이다. 그럼 빨리 터뜨려 주세요. 의원이 능숙하게 침을 놓고 약을 발라주자 종기가 터지면서 고름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시원해라. 의원님 솜씨가 정말 좋으시네요. 기생이 감탄하자 의원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기본적인 치료일 뿐이요. 그런데 의원님, 행색에 비해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점잖으시는 거 아니에요? 마치 양반 도령님 같아요. 의원이 당황하며 얼른 말했습니다. 그냥 책을 좀 읽어서 그런 것 같소이다. 이 의원의 이름은 진우였습니다. 겉보기에는 떠돌이 의원 같았지만 의술 실력만큼은 한양에서 따라올 사람이 없었지요. 그런데 진우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었답니다. 진우 옆에는 갑돌이라는 조수가 있었는데 갑돌만이 진우의 진짜 정체를 알고 있었지요. 도련님, 오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갑돌이 습관적으로 말하자 진우가 깜짝 놀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이고 갑돌아, 도련님은 무슨 도련님이야? 나는 그냥 의원 진우라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사실 거예요? 조용히 해라.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그러나? 하지만 도련님께서는 원래 그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했잖아. 진우는 사실 떠돌이 의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진짜 정체는 현 임금의 이복형으로 왕위 계승권을 포기하고 의원이 된 왕족이었지요. 하지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갑돌뿐이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양에서 가장 높은 벼슬아치인 영의정 집에서 급히 의원을 찾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이, 갑돌아, 큰일 났다. 마을 사람 하나가 뛰어와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요? 영의정 대감집 셋째 아가씨가 갑자기 혼절해서 쓰러졌는데 지금까지 온 의원들이 모두 손을 들었다는군. 갑돌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 도련, 아니, 진우 선생님이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가보자꾸나. 하지만 영의정 댁은 문벌이 높은데 저희 같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환자를 살리는 일에 신분이 어디 있겠나. 어서 가자. 영의정 대감집은 한양에서도 가장 큰 저택 중 하나였습니다. 행랑채만 해도 다른 집 사랑채보다 컸지요. 진우와 갑돌이 대문 앞에 서자 문지기가 험악하게 말했습니다. 거지 같은 놈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왔어? 어서 썩 꺼져. 저희는 의원입니다. 아가씨 병을 고치러 왔습니다. 진우가 정중하게 말했지만 문지기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의원? 너 같은 거지가 의원이라고? 웃기지 마라. 여기 오신 의원들이 어떤 분들인데? 그래도 한번 봐드리겠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 당장 꺼져! 그때 안에서 급하게 뛰어나온 시비가 있었지요. 어서 들어오세요. 아가씨가 위험해요. 시비의 이름은 매화였는데 영의정의 셋째 딸 소령의 시비였답니다. 매화야! 이런 거지들을 왜 들여보내? 문지기가 따져 묻자 매화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아가씨가 어떤 상황인지 알아요? 살려주실 분이라면 누구든 모셔야 해요. 하지만 됐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매화가 두 사람을 이끌고 안채로 향했습니다. 의원님, 정말 아가씨를 살려주실 수 있나요? 매화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일단 환자를 봐야 알 것 같소. 다른 의원들은 모두 손을 들었어요. 맥도 이상 없고 열도 없는데 계속 혼절해 있다고. 그렇소? 그럼 더욱 자세히 살펴봐야겠군.
진우가 안방으로 들어가니 아름다운 아가씨 하나가 의식을 잃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 아가씨가 바로 소령이었지요. 소령의 미모는 정말 절세가인이라 할 만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아가씨로군요. 진우가 감탄하자 매화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평소에는 더 예쁘신데 이렇게 아프니까 제발 우리 아가씨 좀 살려주세요. 진우가 소령의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이상하군. 맥박도 정상이고 몸에도 열이 없는데 그러게요. 다른 의원들도 똑같이 말했어요. 혹시 아가씨에게 큰 걱정거리나 근심이 있었나요? 매화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혼인 문제로 고민이 많으셨어요. 혼인 문제라고요? 네. 아가씨가 원하지 않는 혼인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때 영의정 대감이 들어왔습니다. 의원이라고 들었는데 어떻소? 영의정이 진우를 보더니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생각보다 젊은 의원이군. 그런데 다른 의원들도 모두 손을 들었는데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오? 대감마님, 제가 보기에는 아가씨는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마음이 아프다고? 그건 무슨 소리요? 큰 근심 걱정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영의정이 당황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치료해야 하오? 일단 아가씨가 깨어나면 마음속 근심을 들어보고 그에 맞는 치료를 해야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소? 해보겠습니다. 진우가 특별한 침법을 사용하자 소령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소령이 진우를 보는 순간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행히 깨어나셨군요. 진우의 따뜻한 목소리에 소령의 마음이 움직였지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의원님은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친근한 느낌이 들까요? 진우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진우와 소령은 12년 전에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가요? 아마 제가 흔하게 생겨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참 품위가 있으신 게 마치 궁궐의 내의원 같아요. 진우가 더욱 당황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의원입니다. 그때 영의정이 말했습니다. 소령아, 이제 괜찮아 보이는구나. 사실 아버지가 할 말이 있어서. 소령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윤 판서님 댁에서 혼담을 보내왔다. 좋은 인연이니 받아들이도록 해라. 소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 그건 너무 갑작스럽지 않나요? 갑작스럽긴 뭐가 갑작스러워? 내 나이가 벌써 22인데. 하지만 저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 혼인의 사랑이 무슨 상관이냐? 집안끼리 맞는 게 중요하지. 소령이 진우를 바라보며 도움을 청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대감마님, 아가씨는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더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몇 주나 걸릴 것 같소? 네, 마음의 병은 몸의 병보다 치료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혼담은? 완전히 회복된 후에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영의정이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그럼 며칠 더 보살펴 주시오. 그 대신 빨리 완치시켜 주구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우는 며칠 동안 영의정 댁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진우가 소령을 치료하는 동안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지요. 의원님은 정말 신기해요. 어떤 점이 그러신지요? 다른 의원들과는 완전히 달라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시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마치 양반 도령님 같아요. 특히 예의나 말투가 그래요. 진우가 당황했습니다. 그런가요? 그냥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책들을 읽으셨어요? 의서도 읽고 사서삼경도 읽고 책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서삼경까지 읽으셨다고요? 정말 대단하세요. 소령이 감탄하자 진우가 더욱 당황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아가씨는 어떤 책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시집을 좋아해요. 특히 두보의 시를. 두보의 시라니 정말 좋은 취향이시군요. 국파산화제로 시작하는 그 시 말씀이신가요? 맞아요. 정말 아시는구나. 의원님과 이야기하니까 정말 즐거워요.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서로에 대한 호감이 커져갔습니다. 이렇게 며칠간 치료가 계속되던 어느 날 갑돌이 진우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도련님, 제가 상의 드릴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이냐? 갑돌이 얼굴을 빨갛게 하며 말했습니다. 사실은 저 매화한테 마음이 생겼어요. 매화에게? 네. 그런데 어떻게 여자 마음을 얻는지 모르겠어요. 도련님께서 조언을 좀. 진우가 당황했습니다. 이놈아, 나도 여지껏 여인네 손 한번 잡아보지 못했거늘 내가 여인네 마음을 어찌 알겠느냐? 고얀 놈. 도련님도 모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소령 아가씨에게 조언을 구해보자. 여자 마음은 여자가 제일 잘 알 테니까.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갑돌이 기뻐하며 매화를 불러왔습니다. 매화 아가씨, 잠깐 오실 수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매화가 와보니 진우와 소령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갑돌이가 연애 상담을 받고 싶어 해서 매화 너도 불렀어. 소령이 말하자 매화가 깜짝 놀랐습니다. 연애 상담이요? 그때 갑돌이가 얼굴을 빨갛게 하며 말했습니다. 저기, 매화 씨, 예. 제가 매화 씨를 좋아해요. 매화가 놀라서 입을 가렸습니다. 어머. 소령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갑돌씨 용기가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여자 마음은 복잡해요. 어떻게 복잡한가요? 진심이 제일 중요해요.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도 좋고. 그럼 어떤 행동을 하면 될까요? 갑돌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힘들 때 도와주고,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주는 것? 매화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서로 대화가 잘 통하는 것도 중요해요. 소령이 덧붙이자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도련님은 어떤 여자가 좋으세요? 갑돌이 갑자기 묻자 진우가 소령을 힐끔 보며 대답했습니다. 똑똑하고 착하고 대화가 잘 통하는 여자? 소령 아가씨 같은 분 말씀이세요? 매화가 재빠르게 말하자 소령의 얼굴이 복숭아꽃처럼 붉어졌습니다. 매화야. 그럼 아가씨는 어떤 남자가 좋으세요? 갑돌이 또 묻자 소령은 얼굴이 붉게 물들었지요. 저는 소령이 진우를 살짝 보며 말했습니다. 배려심 있고 다정하시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요. 의원님 같은 분 말씀이시네요. 매화가 끼어들자 진우와 소령 모두 당황했습니다. 재미있었네요. 갑돌이도 용기가 대단하고 매화도 좋은 조언 해줬고요. 소령이 얼굴이 홍당무가 된 채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보기 좋네요. 갑돌과 매화가 서로 눈짓하며 자리를 뜨자 두 사람은 서로를 더 의식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며칠 후 갑돌이가 그만 큰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도련님, 약재가 떨어져 갑니다. 갑돌이 습관적으로 도련님이라고 부르자 마침 지나가던 매화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갑돌이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아니에요. 도련님이 아니라 도련하신 분이라고 했는데 왜요? 아니에요. 분명히 도련님이라고 했어요. 매화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자 진우가 얼른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요? 의원님, 갑돌 씨가 의원님을 도련님이라고 불렀어요. 갑돌이가 예전에 지붕에서 떨어져서 머리를 다친 후로 말버릇이 좀 이상해서 그래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정말 이상해요. 도련님이라니. 매화는 계속 의심스러워했지만 더는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매화가 진우의 짐을 정리하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진우의 옷 속에서 아름다운 옷반지가 나온 것이었지요. 그런데 그 반지가 소령이 늘 차고 다니는 팔찌와 똑같은 문양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상하네. 어떻게 똑같은 문양이 있지? 매화가 급히 소령에게 달려갔습니다. 아가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의원님 짐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매화가 옷반지를 보여주자 소령이 깜짝 놀랐습니다. 내 팔찌와 똑같네. 그러게요. 어떻게 똑같은 게 있을까요? 소령의 기억이 서서히 되살아났습니다. 12년 전 자신이 10살이었을 때의 일이었지요. 그때 소령은 매화와 부모님 몰래 장터에 나갔다가 나쁜 사람들에게 납치당할 뻔했었던 일이 있었는데 13살쯤 되어 보이는 한 소년이 나타나서 자신을 구해주었지요. 당시에는 너무나 놀라서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했지만 그 소년의 호위무사쯤으로 보이는 이가 강도들을 모두 물리치고 소령을 구했었지요. 괜찮니? 다치지 않았니? 그 소년은 소령을 안전한 곳까지 데려다주고는 말했습니다. 꼬마 아가씨, 참 귀엽게 생겼구나. 어린 소령은 처음 겪은 상황에 넋이 반쯤 나가서 울고 있는데 장터에는 간혹 나쁜 어른들이 있으니까 늘 조심해야 해. 이제 괜찮아. 울지 마. 내가 예쁜 선물을 줄 테니까 이제 그만 뚝. 이걸 가지고 있어. 나중에 다시 만나면 이걸 보고 기억할 수 있을 거야. 그때 소년이 준 옥팔찌에 있던 문양과 매화가 들고 온 옥반지의 문양이 같은 것이었지요. 혹시 진우님이 그때 그분일까? 소령이 중얼거리자 매화가 놀랐습니다. 설마 의원님이 아가씨를 어릴 때 구해준 그분이에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처음 봤을 때부터 왜 그렇게 친근한 느낌이 들었는지. 그럼 정말 운명이네요. 소령의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12년 만에 은인을 다시 만난 것일 수도 있다니. 그런데 어느 날 진우에게 위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우가 약재를 구하러 산에 갔다가 절벽에서 발을 헛디뎌 떨어질 뻔한 것이었지요. 다행히 나무에 걸려 목숨은 건졌지만 팔에 깊은 상처를 입고 돌아왔습니다. 어머, 의원님. 어떻게 된 거예요? 소령이 진우의 상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괜찮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긴요. 피가 이렇게 많이 났는데. 소령이 직접 진우의 상처를 씻어주고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아프시죠? 아가씨가 돌봐주시니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거짓말. 이렇게 깊은 상처인데. 소령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왜 그렇게 위험한 곳에 가셨어요? 아가씨 병에 좋은 약재가 있다고 해서. 저 때문에 다치셨다는 말씀이에요? 진우가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정말 미안해요. 제가 아프지만 않았어도. 소령이 진심으로 걱정하는 모습을 보며 진우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아가씨,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앞으로는 위험한 곳에 가지 말아요. 제가 정말 걱정돼요. 그날부터 소령은 진우를 더욱 세심하게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상처를 확인하고 직접 약을 발라주었지요. 오늘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가씨 덕분에요. 제가 아가씨를 돌봐드려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처음 봤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그렇게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의원님은 저에게 소중한 분이니까요. 소령의 말에 진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소중한 분이라니요? 네. 의원님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저도 아가씨와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마음과 마음이 맞닿기 시작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윤 판서의 아들이 갑자기 영의정 댁을 찾아온 것이었지요. 소령을 만나러 왔소. 하지만 아직 아가씨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셔서. 이런 건방진 것을 봤나? 어서 비키지 못할까? 윤 판서의 아들은 고집이 세고 성격이 거칠었습니다. 소령이 나오기를 거부하자 화를 내며 소리쳤지요. 감히 나를 무시하는 거요? 그때 진우가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너는 누구냐? 저는 아가씨를 치료하는 의원입니다. 의원, 내가 소령의 병을 핑계로 혼인을 늦추고 있다는 거냐? 윤 판서의 아들이 화를 내며 진우를 밀쳤습니다. 아직 상처가 완전히 낫지 않은 진우가 비틀거렸지요. 의원님. 소령이 급히 달려와 진우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그런데 윤 판서의 아들이 더욱 화를 냈습니다. 뭐야, 이게? 의원과 환자가 저렇게 다정한 게 말이 되나? 저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소령이 변명했지만 윤 판서의 아들은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니라고? 지금 당장 그거지 의원을 내쫓아라! 안 됩니다. 아직 치료가 끝나지 않았어요. 치료는 무슨? 나와 혼인하면 모든 병이 다 나을 거요! 그때 소령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도련님과 혼인할 수 없어요. 뭐라고? 제가 사랑하지 않는 분과는 혼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 누굴 사랑한다는 거요? 소령이 진우를 바라보며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의원님을 사랑해요. 진우가 깜짝 놀랐고 윤 판서의 아들이 분노로 얼굴이 새빨갛게 되었습니다. 감히 거지 의원 주제에! 그가 진우에게 달려들려는 순간 영의정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소동이냐? 영의정 어른, 소령이 이거지와 간통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영의정이 화를 내며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소령아, 이게 사실이냐? 아버지, 저는 의원님을 사랑해요. 사랑.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신분도 모르는 놈을. 신분이 뭐가 중요해요? 영의정이 화를 벌컥 냈습니다. 당장 그 놈을 내쫓아라. 안 됩니다. 소령이 진우 앞을 막아섰습니다. 진우님은 제 은인이에요. 은인. 12년 전에 저를 구해주신 분이에요. 소령이 옥팔찌를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게 그때 받은 증거예요. 진우는 소령의 말에 깜짝 놀랐지만 이내 자신의 옥반지를 꺼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12년 전에 아가씨를 구해드렸습니다. 영의정이 놀랐지만 여전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은인이라 해도 신분이 다르지 않느냐. 그때 대화를 듣고 있던 윤 판서의 아들이 자존심이 상해서 버럭 소리쳤습니다. 이런 모욕을 당할 수는 없습니다. 영의정 어른, 이 일은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미안하네. 자네 뜻대로 하게. 결국 윤 판서의 아들은 분노하며 돌아갔고 그날 밤 영의정이 진우를 불렀습니다. 의원. 오늘 일은 미안했네. 그래도 우리 소령을 고쳐준 은인고
좀 전에 소령의 말을 들으니 과거에도 소령을 구해줬던 은인이라고 하던데. 하지만 소령의 혼인은 이미 정해진 일이니 어쩔 수가 없네. 대감마님, 마음이야 이해하지만 현실은 다르다네. 내일부터는 치료를 마무리하고 떠나주게. 진우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영의정이 임금의 부름을 받아 궁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궁궐에서 지내야 한다. 집안을 잘 부탁한다. 영의정이 떠나자 윤판서는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 그 거지 의원을 없애고 소령을 우리 아들의 부인으로 만들어야지. 알겠습니다. 윤판서는 밤중에 자객들을 영의정 댁에 보냈습니다. 그때 진우는 소령과 함께 정원에서 달을 보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정말 떠나야 하는군요. 의원님, 걱정하지 마시오. 언젠가 다시 만날 거요. 그때 갑자기 검은 옷을 입은 자객들이 나타났습니다. 찾았다. 저놈이 의원놈이다. 자객들이 칼을 뽑으며 달려들었습니다. 소령 아가씨, 어서 피하시오. 진우가 소령을 보호하려 했지만 자객이 너무 많았습니다. 의원님, 소령이 비명을 지르며 진우를 부르는 순간 자객 하나가 진우를 찔렀습니다. 진우가 쓰러지자 자객들이 소령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제 내 차례다. 바로 그때 윤 판서의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잘했다. 이제 소령은 내 것이다. 윤 판서의 아들이 소령에게 다가가며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소령아, 이제 그 거지는 죽었다. 너는 내 부인이 되는 수밖에 없어. 저리 가세요. 절대 안 돼요. 소령이 뒤로 물러나며 거부했지만 윤 판서의 아들이 강제로 소령의 팔을 잡고 말했지요. 저항하지 마라.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일이야. 놓으세요. 도와주세요. 소령이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습니다. 아무도 너를 도와주지 못해. 아버지는 궁궐에 가고 없고 그 거지 의원은 죽었으니까. 윤 판서의 아들이 소령을 벽으로 밀어붙이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내 여자야. 순순히 따르면 고생하지 않을 거다. 싫어요. 절대 안 돼요. 소령이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윤 판서 아들의 얼굴을 핥히어 버렸지요. 감히 해! 윤 판서의 아들이 화를 내며 소령의 뺨을 때렸습니다. 얌전히 하지 않으면 더 아프게 해줄 거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소령이 울면서 도움을 청했지만 자객들이 주변을 막고 있었습니다. 소용없어. 이제 너의 그 잘난 몸뚱아리부터 구경해보자. 스스로 옷고름을 풀 테냐? 아니면 내가 풀어줄까? 내가 풀어주는 게 너도 더 재미를 느끼겠지? 윤 판서의 아들이 소령의 저고리에 손을 대려는 순간 영의정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무슨 소동이냐? 영의정은 급히 궁궐에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윤 판서의 아들이 당황하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영의정 어른, 소령이 이 거지와 간통하고 있는 게 맞았습니다. 뭐라고? 정말 내 딸이 간통을 했다는 말이냐? 그런데 그때 쓰러진 진우가 힘겹게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거짓말입니다. 저놈이 어떻게? 분명 칼에 맞았는데. 사실 진우는 어릴 때부터 무술을 익혔기 때문에 급소를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소령이 급히 진우를 부축했습니다. 의원님, 괜찮으세요? 네, 다행히 급소를 피했습니다. 영의정이 상황을 파악하며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아버지, 윤 판서, 아들이 자객을 보내 의원님을 죽이려 하고 저를 겁탈하려고 했어요. 뭐라고? 거짓말입니다. 제가 간통 현장을 목격해서.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냐? 모든 사람이 뒤돌아보니 임금이 용포를 입고 직접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전하. 영의정과 윤 판서의 아들이 급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어떻게 여기에? 진우가 놀라자 임금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형님이 어디에 있는지 항상 알고 있었습니다. 궁궐에서 영의정의 말을 듣고 아무래도 형님과 인상차기가 비슷하다고 생각되어 궁궐에서 나와 형님인지 확인만 하고 돌아가려 했지요. 그리고 임금은 윤 판서의 아들을 노려보며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자객을 보내짐에 형을 해치려 했다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전하, 형이라니요? 영의정과 윤 판서의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다. 이분은 찜의 이복형이시다. 왕위 계승권을 포기하고 의원이 되신 왕족이다. 모든 사람이 깜짝 놀라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전하, 그럼 이분이? 그렇다. 이분은 왕족이시자 내 형님이시다. 그러니
소령과의 혼인에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윤 판서의 아들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하, 이미 저와 혼담이 혼담! 자기까지 보내가며 강요할 혼담이냐? 임금의 따끔한 질책에 윤 판서의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전하, 윤 판서 집안은 이 일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혼인을 짐이 허락한다. 누구도 반대하지 말라. 소령이 꿈만 같다는 표정으로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인가요? 진우가 소령의 손을 잡자 소령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믿어지지 않아요. 저희 신분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 미안합니다. 그때 임금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직접 혼례를 주관하겠습니다. 전하, 정말 감사합니다. 진우가 깊이 절하자 임금이 말했습니다. 형님이 행복해 하시니 저도 기쁩니다. 며칠 후 임금이 직접 주례를 서는 성대한 혼례가 열렸습니다. 진우는 소령을 아내로 맡겠느냐? 네, 평생 사랑하고 보살피겠습니다. 소령은 진우를 남편으로 맡겠느냐? 네, 끝까지 따르고 섬기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다. 모든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혼례를 마친 두 사람은 신혼방으로 들어갔는데 붉은 비단으로 장식된 방 안에는 은은한 촛불이 타오르고 있었지요. 이제 정말 부부가 되었군요. 진우가 말하자 소령이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꿈만 같아요. 12년 만에 다시 만나서 이렇게 부부가 되다니 정말 하늘이 맺어준 인연인가 봅니다. 그때 오빠가 진우님이었다니 운명이었나 봐요. 촛불이 은은하게 비추는 가운데 소령의 얼굴이 복숭아꽃처럼 붉어졌습니다. 부끄러워요. 아름다운 아내를 얻게 되어 정말 행복합니다. 진우가 소령의 뺨을 어루만지자 소령이 눈을 감았습니다. 저도 행복해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촛불에 비쳐 하나가 되었지요. 그렇게 이들은 첫날 밤을 보내며 진정한 부부가 되었답니다. 새벽이 되어 창문 사이로 햇살이 비추자 소령이 진우의 품에서 눈을 떴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밤이었소. 저도 그래요.